어머님, 액자 새로 맞추려면 돈 드니까 그냥 치워버려요. 저는 현관문을 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거실 한복판, 남편 영정 액자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요. 도망치듯 눈을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아주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발끝부터 천천히. 웃는 얼굴이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깨뜨려 놓고 치우라는 말을 저한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있던 사돈 이상철이 제 집 천장을 훑어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집은 괜찮네. 명의만 정리되면 담보는 잘 나오겠어. 그리고 제 아들 도윤이가 고개도 못 든 채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그냥 우리 앞으로 넘겨. 저는 57회를 살았어요. 많이 울기도 했고 뼈 빠지게 일하기도 했죠. 남편 먼저 보내고 나서도 집 앞 골목 반찬가게 하나로 버텨왔어요. 그 집은 남편 손때가 고스란히 남은 집이었거든요. 부엌 찬장은 남편이 직접 짰고 마루 기둥은 사포질까지 해가며 손수 닦았죠. 그런 집 앞에서 저 사람들은 이미 담보 계산을 맞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 주머니를 천천히 더듬었어요. 낡은 수첩 하나.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닳고 빗물 자국 같은 얼룩이 번진 그 수첩.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정이야, 사람은 믿어도 기록은 남겨. 저는 그 말 하나 붙들고 참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왔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느 날부터 밥상 공기가 달라졌는지, 내 카드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다 적어뒀어요. 한 줄도 빠짐없이요. 수진이가 처음 들어올 땐 정말 천사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저한테 친정엄마 같아요. 제가 꼭 잘 모실게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마음을 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정함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깨진 액자 앞에서 생긋 웃는 얼굴. 그리고 그날 저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떨리는 글씨로 이미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2일. 액자 파손. 명예 이전 압박 시작. 이제 본색 드러남.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날부터 저 사람들을 끝낼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리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분께는 꼭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어요. 좋아요 하나, 댓글 한 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침 5시면 눈이 떠져요. 알람도 없이요. 반찬가게 문을 열려면 6시 반까지는 나가야 하거든요. 찬바람 맞으며 셔터를 올리고 국물 냄비를 불에 올리고 그제야 숨을 한번 고르죠. 손이 곱아서 불 켜기도 힘든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쉰 날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요. 남편이 먼저 간 뒤로 저는 그 가게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단골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깍두기 한 숟가락 더, 멸치볶음 조금 더. 이윤 따지면 안 되는 짓인 줄 알아요. 그래도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장사 10년이 넘도록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도윤이 등록금 댔죠. 남은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두 손으로 지켜온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 집은 남편 손때가 고스란히 남은 집이에요. 마루 기둥을 사포질하던 날 남편이 땀을 훔치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이야, 사람은 믿어도 기록은 남겨. 그 말이 좋았어요. 짧지만 단단했죠. 저는 남편이 쓰던 수첩을 이어받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재료값, 공과금, 장본 영수증 같은 것들이었어요. 별것 아닌 기록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다른 것들도 적게 됐어요.
그 기록이 결국 제 삶을 지켜준 무기가 됐다는 걸 그땐 몰랐죠. 도윤이가 수진이를 처음 데려온 건 그해 초봄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허리를 꺾더라고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낮고 눈이 맑았어요. 그날 저는 솔직히 마음을 뺏겼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제가 가게 다녀와 다리가 퉁퉁 부어 들어오면 어느새 따뜻한 물을 받아놓더라고요. 말도 없이요. 그냥 조용히요. 어느 날은 가게에서 들어오는 저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힘드셨죠? 제가 저녁할게요. 생일엔 미역국을 끓여놓고 눈을 붉히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 모실게요. 어머님은 저한테 친정엄마 같아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온종일 서서 일하고 들어온 몸이 그 말 한마디에 스르르 풀렸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그 봄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수진이가 그렇게 다정할수록 저는 왜인지 수첩을 펼치게 됐어요. 딱히 쓸 것도 없는데 손이 먼저 그 수첩을 찾았어요. 뭔가가 마음 한편에 걸려 있었던 거겠죠.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아주 작게 자꾸 저를 건드렸어요. 저는 그냥 넘겼어요. 그때는요. 저는 그 봄이 끝나갈 무렵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느낌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요. 저는 그 느낌을 아주 작게 조용히 믿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말했잖아요. 기록을 남기라고요. 그러니까 느낌도 기록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진이가 들어온 지 2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반찬 가게를 마치고 저녁 8시가 넘어 들어왔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장마 전 습한 공기가 발에 달라붙는 것 같았죠. 오이소박이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고 종아리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이 환했어요. 수진이가 거실 불을 다 켜놓고 소파 앞에 세숫대야를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국화꽃잎까지 띄워서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멈칫했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죠. 부끄럽지만 그때 눈물이 조금 나올 뻔했어요. 어머님, 오늘 특히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발 좀 담그세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다고 손을 저었는데 수진이가 이미 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요. 따뜻한 물이 발등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어요. 온종일 서 있던 다리가 그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았죠. 수진이가 천천히 발을 문지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은 나무라 그런지 겨울엔 발이 시리겠어요. 명예 바꾸고 보일러 공사 싹 해드릴까요? 저는 그 말에 발을 빼고 싶었어요. 근데 빼지 못했어요. 수진이 손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참, 효도와 욕심이 그렇게 한 문장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건을 받아들었어요. 발을 닦으면서 속으로만 되뇌었죠. 명이라는 말이 왜 거기서 나오나? 왜 하필 그 말이 그 온도로 나오나? 그 말이 오래, 아주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한참을 펜을 들고 있다가 딱 한 줄 적었어요. 5월 9일. 발 씻겨주면서 명의 이야기. 느낌이 맞았다. 적어놓고 불을 껐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았죠.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말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인데도 귀에 걸리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어머님, 요즘은 부모님 재산 미리 정리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세금도 줄고 나중에 분쟁도 없다잖아요. 어머님, 도윤 씨가 외아들이니까 어차피 다 도윤 씨한테 가는 거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같이 살 거니까 나중에 복잡하게 되는 것보다는요. 말 사이사이가 매끄러웠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들을수록 한 방향으로만 흘렀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며느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 말이 하루에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밥 먹는 자리에서도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어머님, 오늘 반찬 가게 바쁘셨어요? 어머님 손이 참 거칠어지셨네요. 저희한테 기대시면 되는데, 그 끝에는 늘 비슷한 말이 따라왔어요. 그냥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명의만 넘기시면. 저는 그때부터 밥 먹는 시간이 불편해졌어요. 수진이 말투가 싫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부드러운 게 불편했어요. 톱날 같은 말이 비단에 쌓여 있는 것 같달까요? 겉만 보면 효도인데 속을 보면 계산인 거요. 저는 그때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어머님 걱정보다 집 걱정이 먼저인 사람들. 적어놓고 보니 더 선명해졌어요. 글자로 쓰면 뭔가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꼼꼼히 적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집은 결국 도윤 씨 거잖아요. 결국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단어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결국이라는 건 내가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웃으면서 수첩에 적었어요. 5월 21일. 결국 도윤 씨 거 발언. 속내 처음 보임.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 수진이가 부엌에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저도 사실 집 걱정이 돼서요. 오래된 집이잖아요. 수리도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명의 넘겨받으면 바로 리모델링도 해드릴 수 있고요. 어머님이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눈을 맞추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무섭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요. 저는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내가 결정할 일은 내가 해. 수진이 표정이 1초쯤 굳었어요. 그리고 바로 웃음을 되찾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 1초를 봤어요. 굳었다가 되돌아온 그 표정을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남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연습이 되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도윤이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수진이가 집 얘기를 자꾸 꺼내네. 도윤이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나쁜 뜻 없어.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제가 걱정된다고 했지 나쁜 뜻이 있다고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도윤이가 먼저 나쁜 뜻이라는 말을 꺼낸 거잖아요. 그 말이 무거웠어요. 한참 무거웠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죠. 이 집 천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요. 남편이 저 천장 페인트 칠하던 날이 기억났어요. 등에 하얀 페인트 튀겨가면서 웃던 얼굴이요. 지금 이 집이 협박의 소재가 될 줄 남편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웃었겠죠. 그 다음날 냉장고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게 마치고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는데 제가 담근 깍두기가 없었어요. 수진이한테 물었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거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버렸어요. 어머님 드실 건 따로 죽 끓여놨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직접 담근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것도 밥이 아니라 죽이었어요. 저를 배려한 게 아니라 식탁에서 밀어낸 거였어요. 죽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먹기가 싫었거든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고요. 그냥 웃고 앉았어요. 속으로는 다 적어둬야지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은 빨래였어요. 세탁기 앞에 제 옷이 바구니째 따로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왜 따로 뒀냐고 했더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빨래는 냄새가 좀 배어서요. 저희 옷이랑 섞으면 쉰내가 나거든요.
그 말에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저는 평생 깔끔하게 살았어요. 가게에서 온종일 일해도 저녁엔 반드시 씻고 잤어요.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참 부끄러웠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수진이 앞에서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 순간 옆에 도윤이가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모습이 낯설었어요. 제가 20살 넘도록 키운 도윤이가 맞나 싶었죠. 한 번이라도 엄마 편을 들어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한마디만. 수진아, 그 말은 좀 심했어. 그 한마디만이요. 그 생각을 오래 했어요. 방에 올라와 수첩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어요. 잉크가 번졌어요. 5월 29일. 빨래 분리. 냄새 발언. 도윤이 침묵. 그 마지막 세 글자가 제일 아팠어요. 그 무렵 집에 사돈 이상철이 처음 들어왔어요. 수진이 아버지였어요. 고급스러운 넥타이를 맸는데 구두는 낡아 있었어요. 저는 그 신발을 봤어요. 잠깐이었지만요. 사업이 힘들다는 말을 수진이한테 들은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상철이 왜 여기에 왔는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이상철이 거실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오래된 집이네요. 그래도 위치는 괜찮네. 저는 그 말이 인사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집을 보는 눈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을 훑어보듯이요. 저는 차를 내오면서 이상철을 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내 집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고 있겠구나 싶었죠. 식사 자리에서 이상철이 또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집 안 넘겨주는 부모가 없어요. 서울이 땅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명예 정리 빨리 해야죠. 저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다가 멈췄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명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사도 아니고 안부도 아니었어요. 그냥 명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이 밥상이 얼마나 이상한 밥상인지 그날은 너무 잘 알았죠. 이상철이 돌아가고 나서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좀 직접적이셔서요.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서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또 그랬어요. 부드럽고 다정하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그 웃음이요. 저는 그날 밤 도윤이한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요. 도윤아, 사돈 어른이 집 얘기를 꺼내시더라. 엄마는 그런 말이 불편하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더니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게 다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잖아. 왜 그렇게 다 의심해? 의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까지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냥 느낌이었으니까요. 근데 의심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꾹 삼켰어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천천히 조용히요. 그날 수첩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6월 4일. 도윤이 의심이라고 했음. 이미 편이 갈렸다. 저는 그날부터 당하는 척하기로 했어요. 겉으로는 더 순하게 굴기로요. 수진이가 명예 얘기를 꺼내면 일부러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너희가 관리하는 게 맞지? 내가 늙긴 늙었나 보다. 그랬더니 수진이 눈빛이 더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수첩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말, 표정, 침묵, 그리고 도윤이의 시선까지요. 남편이 남긴 그 말이 작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사람은 믿어도 기록은 남겨. 저는 그 말을 붙들고 버텼어요. 하루하루 한 줄씩요. 언제 힘이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늦지 않았다는 것도요. 저는 아직 멀쩡하게 살아 있었으니까요. 멀쩡하게 두 눈 똑바로 뜨고요. 수첩은 아직 반도 차지 않았어요. 저는 그 여름을 버텼어요. 참는다는 게 이렇게 몸에 쌓이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깨가 무겁고 밥이 잘 안 넘어가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죠. 그래도 수천만은 계속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무슨 말이 있었는지, 어떤 눈빛이었는지, 도윤이가 어느 쪽을 봤는지.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유일하게 제 편인 것이었죠. 그때쯤부터 집안에서 저는 배경이 됐어요. 말하면 묻히고 움직이면 눈길도 안 갔어요. 수진이와 도윤이는 두 사람끼리 대화할 때 제가 옆에 있어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이상철이 오는 날엔 더했죠. 세 사람이 거실을 채우고 나면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배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가끔 저는 제가 이 집에 사는 건지, 이 집에 고용된 건지 헷갈렸어요. 반찬 담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그 다음엔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매일이었으니까요. 반찬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끔 걸음이 느려졌어요. 집 앞 골목 끝에서 현관 불빛이 보이면 들어가기가 싫어졌거든요. 그게 두렵다기보다는 서럽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제 집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서러운 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냥 걸음으로 버텼어요. 한 발씩 천천히요. 가게에서는 제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골 어르신들이 오면 제 이름을 부르고 고맙다고 하고 내일 또 온다고 했어요. 그 골목에서만큼은 저는 존재했어요. 집으로 들어오면 그게 사라졌죠. 그래서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불 끄는 게 아까웠어요. 그 불 아래에서만 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이상철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큰 쇼핑백까지 들고요. 수진이가 뛰어나가서 봤더니 거실 식탁에 풀어놓았어요. 족발이었어요. 반마리짜리였고요. 냉면도 두 그릇 있었어요. 고수향이 거실까지 퍼지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행주를 빨다가 그 냄새를 맡았어요. 저도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일찍 먹었거든요. 식탁 의자가 3개 당겨졌어요. 이상철, 수진이, 도윤이. 저는 손을 닦고 식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앉을 자리를 찾았어요. 의자가 3개밖에 없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거 소화 안 되실까 봐요. 그러더니 뚝배기를 꺼내 들더라고요. 뚝배기 안에는 죽이 들어 있었어요. 색이 좀 탁했어요. 어제 끓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뚝배기 바닥을 살짝 건드려 봤어요. 차가웠어요. 사흘은 된 것 같았죠. 수진이가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요. 자극적인 거 드시면 속 안 좋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죽은 소파 옆 작은 상 위에 놓였어요. 식탁이 아니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서, 저는 소파 옆상에서. 그 배치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세 사람은 족발을 뜯으면서 웃고 있었어요. 이상철이 냉면을 한 젓가락 넘기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이 집 냉면 진짜 맛있다. 도윤이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이상철한테 족발 한 점을 집어줬어요. 아버지, 이쪽이 더 부드러워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눈길 한 번도 없었어요. 웃음소리가 났어요. 크게 웃었어요. 냉면 국물 홀짝이는 소리, 콜라 캔 따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소파 옆상 앞에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내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완전했어요. 그게 제일 서러웠죠. 욕보다 훨씬요. 저는 사흘 된 죽 뚝배기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어요. 뜨겁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했죠. 한 숟가락 뜨는데 손이 떨렸어요. 죽이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였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밥은 먹고 있냐는 말도, 맛있냐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저라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투명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참 서늘했죠.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앞치마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수첩이 손에 잡혔어요. 저는 펜을 꺼내 조용히 적었어요. 세 사람 아무도 안 봤어요. 7월 6일. 배달 족발, 냉면. 어머님 몫은 사흘된 죽. 소화 안 된다고. 식탁이 아닌 소파 상. 그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적으면 흩어지지 않으니까요. 이 순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죽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올라갔어요.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제가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욕을 들은 것보다요. 욕은 적어도 내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저는 아예 안 보였어요. 방에 올라와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났어요. 지금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울고 나면 힘이 빠지잖아요. 저는 지금 힘을 빼면 안 됐어요. 수첩을 펼쳐놓고 그 날짜를 다시 봤어요. 7월 6일. 그날부터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참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서류를 들고 방문 앞에 섰어요. 인쇄된 서류였어요. 이름 칸까지 이미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봤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머릿속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그냥 해주세요. 저희도 많이 기다렸잖아요. 많이 기다렸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말이랑 다를 게 없었죠.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혼자 방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 상태로 한참 있다가 수첩을 꺼냈어요. 서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어요. 날짜와 제목까지요. 손이 뻣뻣했어요. 그래도 적었어요. 서류를 거절했는데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거절 한 번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도윤이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가 또 들어왔어요.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명예 문제.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도윤이를 봤어요. 도윤이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버티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수진이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언제 너를 힘들게 했어? 도윤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냥 엄마가 욕심이 많은 거야. 솔직히 말할게. 욕심. 이 집을 지키는 게 욕심이었어요. 제가 담은 깍두기를 냉장고에 넣는 게 욕심이었어요. 제 빨래를 같이 돌리는 게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식탁에서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게 욕심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기 전에 도윤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어요. 낯설었어요. 제가 키운 아이가 맞나 싶었죠. 그 눈빛이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7월 14일. 도윤이, 엄마가 욕심 많다고 했음. 그리고 그 아래 딱 한 줄 더 적었어요. 이제 끝내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밥도 먹었고 가게도 나갔고 저녁엔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카드 명세서를 꺼냈어요. 석 달치를 한꺼번에 뽑았어요. 가게 재료비 말고 이상한 결제가 끼어 있었어요. 처음엔 하나였어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19만 8천 원. 그날 저는 가게에 있었거든요. 제가 쓸 수가 없는 돈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다음 주를 봤어요.
또 있었어요. 그 다음 줄도요. 또 있었어요. 숨이 잠깐 멎었어요. 멎었다가 다시 쉬어졌죠. 저는 명세서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폈어요. 도망치면 안 됐으니까요. 남편이 뭐라고 했죠? 기록은 남기라고 했잖아요. 수진이가 제 카드를 들고 다닌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갑 안에 카드가 있는 줄만 알았지 수진이가 몰래 들고 나간다는 건 몰랐어요. 손이 떨렸어요. 몸이 서늘해졌어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6개월치 내역을 전부 받았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3건, 브랜드 가방 하나 289만 원, 피부가 결제 2건 137만 원, 합계가 854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아무것도 못했어요. 854만 원. 반찬 가게에서 몇 년을 일해야 나오는 돈인지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 돈이 제 허락도 없이 그 사람 손에 들려나간 거였어요. 저는 그 내역을 수첩 마지막 장에 하나씩 옮겨 적었어요. 금액, 날짜, 가맹점 이름까지요. 손이 느렸어요. 꼼꼼하게 써야 했으니까요. 다 적고 나서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수첩 표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분했어요.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지금은 적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박정민 씨 번호를 눌렀어요. 남편 친구였어요. 법무사였죠.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의 일에 끌어들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했어요. 내 일을 내 일이라고 말하는 게 왜 부끄러운 건가요? 벨이 3번 울리고 나서 받더라고요. 정희야 왜? 저는 그 목소리에 목이 메었어요.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말했어요. 오빠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박정민 씨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정희야 수첩 있지. 저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됐어. 내일 나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고요. 이게 맞는 건지 너무 늦은 건지 아직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그 죽 뚝배기가 보였어요. 미지근하고 색이 탁한 그 죽. 식탁이 아니라 소파 옆상 위에 놓인 그 죽. 그리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던 그 일요일 오후가요. 저는 눈을 뜨고 수첩을 다시 폈어요. 7월 6일로 되돌아가서 그 줄을 다시 읽었어요. 7월 6일. 배달 족발 냉면. 어머님 몫은 사흘 된 죽. 소화 안 된다고.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수첩을 닫았어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당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라고요. 조용하게 그러나 끝까지요. 도윤이가 그 말을 뱉던 날 밤 저는 밥도 못 먹었어요. 방에 들어와 불도 안 켰어요.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남편 영정 앞에 놓인 작은 촛불 하나만 바람도 없는데 혼자 흔들렸어요. 엄마 죽으면 어차피 내 거잖아.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지워도 다시 올라왔죠. 제가 이 아이를 낳을 때 16시간을 진통했어요. 도윤이 첫 울음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병원 복도에서 남편이 제 손 꼭 잡고 잘했다, 수고했다 했던 것도 기억나요. 그게 이제 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참 서늘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눈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깊이 박혀버려서 아픔이 더 이상 눈물로 나오지 않는 거였죠. 그냥 손이 차갑고 귀가 멍멍하고 숨이 짧아졌어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펴고 아주 천천히 적었어요. 글씨가 삐뚤었어요. 손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3월 2일. 도윤 발언. 엄마 죽으면 어차피 내 거잖아. 오늘부터 마음 접음. 마음 접음이라고 적고 나서 한참을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떨어졌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밥을 차렸는데 저한테 밥그릇을 놓지 않더라고요. 제가 식탁 앞에 앉자 수진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오늘 가게 일찍 여시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가라는 말이었죠. 저는 아무 말 않고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발끝을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사다 준 낡은 슬리퍼였어요. 뒤축이 다 닳아 있었죠. 그날따라 그 슬리퍼가 눈에 밟혔어요. 마음속으로 수첩에 한 줄 더 적었어요. 눈에는 안 보이는 수첩이었지만요. 3월 3일. 아침 밥상에서 제외됨. 본격 시작. 이상철 씨는 그날부터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딸 보러 온다는 핑계였죠. 그런데 오더니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천장 보고, 창 너비 보고, 마루 상태 보고, 부동산 보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남편이 이 집 처음 살 때 복덕방 사람이 딱 그런 눈으로 집을 후쳤거든요. 욕심이 담긴 눈은 감출 수가 없어요. 표정은 웃어도 눈은 못 속이거든요. 이상철 씨는 어느 날 마당 쪽 창을 열어보더니 도윤이한테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남영이네. 좋아. 그 한마디에 제 발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당하는 척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맞서지 않기로요. 수진이가 명예 얘기를 꺼내면 어머 그래 하고 웃었어요. 이상철 씨가 집 구조 얘기를 하면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는 척했죠. 도윤이가 어머니 나중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 얼굴이 점점 편안해지더라고요.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수진이는 다시 다정한 척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드세요. 어머님 피곤하시죠? 그런 말들이 돌아왔죠. 저는 그 말들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들릴 때마다 속이 오히려 더 또렷해졌거든요. 저는 그 틈에 수첩을 더 꼼꼼히 채웠어요. 날짜, 시간, 말한 사람, 한 말, 표정. 한 줄도 빠짐없이. 반찬가게 문 닫고 오는 버스 안에서도 적었어요. 불 꺼진 방에서 손전등 켜고 적은 날도 있었어요. 누가 볼까봐 이불 속에서 적은 날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11시가 넘었을 때였죠. 저는 목이 말라 물 마시러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 위에 섰는데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세 사람이 아직 안 잔 거였어요. 저는 계단 중간에서 발을 멈췄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았어요. 계단 난간에 손을 얹고 몸을 낮췄죠. 오래된 마루가 삐걱거릴까봐 발뒤꿈치를 들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아버지, 명의만 넘어오면 담보는 바로 잡혀요. 이상철 씨가 헛기침하며 낮게 웃었죠. 그럼 내가 사업 다시 해볼 수 있지. 이번엔 제대로. 그리고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내가 말하면 결국 들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저는 계단 그림자 속에 몸을 더 깊이 붙이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볼륨 버튼을 2번 잘못 눌렀어요.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꺼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겨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도 같이 깜빡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딱 그때였어요. 딩동.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새벽 정적 속에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어요. 숨이 목에서 막혔어요. 거실 소리가 뚝 끊겼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소리였죠. 저는 계단 벽에 등을 딱 붙였어요. 눈을 감았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가깝게 들리던지요. 저는 눈을 뜨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거실 불빛이 복도까지 새어나와 있었어요. 한 발자국만 더 나왔으면
저를 봤을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얘들아, 택배 왔나 보다. 한 박자 기다렸어요. 길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평생같이 느껴졌죠.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계단 난간이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택배요. 어머님 쇼핑 많이 하시네. 이상철 씨가 피식 웃는 소리가 났어요. 도윤이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리고 다시 세 사람 이야기 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천천히 아주 조금씩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발이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도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을 더 서 있었어요. 세 사람 목소리가 다 담기길 기다렸어요. 이상철 씨가 담보 금액을 언급하는 소리, 수진이가 법무사 얘기를 꺼내는 소리, 도윤이가 엄마가 요즘 순해졌다고 말하는 소리. 전부요. 방에 올라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고 천장을 한참 봤어요. 녹음 시간이 28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비밀번호를 걸고 앨범 맨 뒤에 숨겨뒀어요. 그리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쉬었죠. 귓속에서 도윤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엄마는 내가 말하면 결국 들어. 저는 그 문장을 되새겼어요. 처음엔 치가 떨렸죠. 그런데 2번, 3번 반복하니까 그게 조금씩 달리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결국 들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경계를 안 해요. 방어를 안 해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점을 보이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슬픔이 있던 자리에 조용하고 단단한 것 하나가 들어섰어요. 이름 붙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의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수첩을 열고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울지 않고 적었습니다. 3월 11일. 명예 이전 뒤 담보 계획 확인. 이상철 개입. 도윤 동조. 녹음 완료. 그 밑에 한 줄 더 썼어요. 저는 져주고 있는 게 아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다. 수첩을 덮었어요.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 누워서 천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한테 늘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희야, 사람은 믿어도 기록은 남겨. 그때는 그냥 꼼꼼한 사람의 습관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얼마나 단단한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남겨준 건 집도 가게도 아니었어요. 버티는 방법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전부 그리지는 못했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이제 당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며칠 후 저는 방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등이 문에 닿았어요. 차가웠어요. 그래도 그 차가움이 좋았어요. 정신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을 2손으로 꼭 쥐었어요. 녹음 파일 재생 시간이 28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8분. 그 안에 세 사람 목소리가 다 담겨 있었어요. 명예, 담보, 사업 자금. 전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어요. 살면서 그런 두근거림은 처음이었죠.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 아주 조심스럽고 작은 느낌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수첩에 오늘 것까지 다 정리해두고 날 밝으면 정민 씨한테 가야지. 저는 숨을 가다듬고 베개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매일 밤 그렇게 꺼냈거든요. 잠들기 전에 한 줄 적고 아침에 일어나 한 번 더 펼쳐보고 그렇게 몇 달을 살았으니까요.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손끝에 닿는 건 서늘하고 매끄러운 장판 바닥뿐이었어요. 저는 손을 더 깊이 밀어 넣었어요. 벽 쪽까지 팔 전체를 쓸었어요. 없었어요. 이불을 걷어냈어요. 없었어요. 베개를 들었어요. 없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일어나서 장롱을 열었어요. 겨울 이불 사이를 손으로 헤집었어요.
손톱이 천에 걸렸어요. 끝까지 밀어 넣었어요. 없었어요. 서랍을 다 열었어요. 없었어요. 가방을 뒤집었어요. 옷을 다 꺼냈어요.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녹음 파일이 손에 있는데 수첩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금세 알았어요. 녹음은 목소리예요. 수첩은 날짜예요. 흐름이에요. 증거예요. 수첩 없이는 이 녹음도 반쪽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수진이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저는 소리 없이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행주를 개는 척하면서 거실 쪽을 훑었어요. 그때 창문 너머로 뭔가가 보였어요.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낯익은 뒷모습이었어요. 수진이었어요. 커다란 종량제 봉투를 두 손으로 질질 끌고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혼자서요. 저는 창가에 바짝 붙었어요. 숨을 죽이고 내다봤어요. 수진이는 골목 끝 집화장에 봉투를 밀어넣더니 주변을 한번 쓱 둘러봤어요. 그리고 봉투 한가운데를 구두굽으로 꾹 눌렀어요. 천천히 체중을 실어서요. 바스락. 종이가 뭉개지는 소리가 났어요. 밤 골목이라 조용해서 창문 너머까지 들렸어요. 또렷하게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수진이가 손을 털면서 웃었어요. 혼자서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가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그 다음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떻게 신발을 신었는지, 언제 현관문을 열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골목길 바닥을 걷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양말도 안 신고 나왔더라고요. 발바닥이 시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집화장 앞에 섰어요. 큰 종량제 봉투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안이 어렴풋이 비쳐 보였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수진이가 버린 봉투를 찾아야 했거든요. 분명 그 안에 제 수첩이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봉투 안으로 종이 같은 게 보였어요. 찢어진 천 조각과 일회용 용기들이었죠. 손을 집어넣고 끝까지 뒤졌어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땐 찬물이 손에 고였어요. 냉기가 손목 안쪽까지 파고들더군요. 잘못 버린 음식물이 섞인 봉투였나 봐요. 팥뿌리가 손가락 사이에 걸렸지만 수첩은 없었어요. 세 번째 봉투. 반투명한 비닐 너머로 종이 뭉치 같은 게 보였어요. 심장이 빨라졌죠. 매듭이 어찌나 빡빡한지 손톱으로 뜯다가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았어요. 겨우 열었더니 커피 찌꺼기 냄새가 확 올라오더군요. 손은 검게 물들고 기대했던 종이는 고작 배달 전단지였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봉투 위로 길게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네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땐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들이 쏟아졌어요. 손등이 긁혀 피가 났지만 확인할 겨를조차 없었죠. 드디어 다섯 번째 봉투였어요. 비닐 너머로 납작한 뭔가가 보였어요. 다른 봉투들보다 매듭이 유독 단단하게 이중으로 묶여 있더군요. 두 손으로 잡아당기자 비닐이 늘어지며 손가락 마디를 파고들었어요.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닥치는 대로 휘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기마저 없다면 제 수첩은 영영 사라지는 거니까요. 제발 이 안에 있어 달라고 빌며 봉투를 통째로 뒤집어 쓰레기를 쏟아버렸습니다. 우르르 쏟아지는 오물 틈 사이로 익숙한 내 수첩이 보였습니다. 표지는 적고 모서리는 으깨져 있었어요. 물기가 스며들어 글씨가 번진 곳도 많았죠. 남편이 처음 썼던 그 첫 장, 반듯하게 날짜를 적었던 그 소중한 첫 장에 붉은 얼룩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갈피를 넘겼어요. 그때 뭔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엎어진 채로 떨어진 걸 집어들었어요. 사진이었어요. 도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교문 앞에서 셋이 찍은 사진.
남편이 도윤이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그 옆에 서서 남편 팔을 꼭 잡고 있었고요. 그 사진이 거기 있는 줄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언제 끼워뒀는지. 남편 얼굴 위로 누런 국물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어요. 울음이 아니었어요.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입이 벌어졌어요. 소리도 없이요. 골목 한복판에 쪼그려 앉아서 오물 묻은 손으로 사진을 들고 혼자서 그냥 웃고 있었어요. 웃으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 눈이 아주 또렷해졌어요.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울컥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오래가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각오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내 남편까지 더럽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무릎이 저절로 펴졌어요. 일어섰어요. 끝내야 한다. 그것 하나만 남았어요. 제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수진이었어요. 언제 따라 나왔는지 몰랐어요.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냄새나게. 치매 증상이 이제 길거리에서도 나오면 어떡해요. 남들이 보면 제가 어머님 굶겨서 쓰레기 뒤지는 줄 알겠네. 그리고 수첩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손을 피했을 거예요. 눈을 내리깔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어요. 저는 수진이 손목을 잡았어요. 수진이 눈이 커졌어요. 반찬 가게 30년이 제 손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기 힘이 만만치 않다는 걸 수진이는 몰랐겠죠. 참 서늘했죠. 저는 일어섰어요. 오물 묻은 손으로요. 똑바로요. 수진이 눈을 보면서 아주 낮게 말했어요. 치매? 그래, 나 치매다. 수진이 어깨에 걸린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죽 냄새가 나는 비싼 가방이었어요. 제 카드로 긁은 거였죠. 저는 그 가방 끈을 잡아당겼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미쳤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열고 발 옆에 쏟아진 봉투 속 오물을 한 움큼 집어 가방 안에 쑤셔 넣었어요. 수진이 화장품 위로, 지갑 위로요.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매 노인이 뭘 할 줄 알고 내 앞에서 까불어. 수진이가 뒷걸음질 치다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알던 그 다정한 얼굴은 없었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만 남아 있었죠. 저는 오물 묻은 수첩을 수진이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내일부터 기대해라.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어요. 진짜 미쳤다고, 미쳐도 이렇게 미친 사람은 처음 봤다고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잠갔어요.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국물 얼룩이 번진 표지를 손으로 한번 쓸었어요. 그리고 펜을 잡았어요. 3월 18일. 수첩 쓰레기통에서 찾음. 남편 사진 오염. 수진 손목 잡음. 이제 시작이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박정민 씨, 남편 친구, 법무사. 번호 앞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그냥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갔어요. 오빠 나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민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딱 한마디였어요. 오빠, 나 이제 시작할게. 전화를 끊고 수첩을 가슴에 얹었어요. 천장을 봤어요. 이제 말로 하는 싸움은 끝이었습니다. 박정민 씨를 찾아간 건 사흘 뒤였어요.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밥을 차리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이 얼굴을 빤히 봤어요. 아무 말 없이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요. 수진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면 저는 시긋 웃으면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줄 적었죠. 3월 20일. 며느리가 내 눈을 피함.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수진이는 제 수첩만 봐도 몸이 굳더라고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시선이 흔들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사라지곤 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두려운 건 저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상철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에서 저와 눈이 마주치면 괜히 헛기침을 하고 신문을 펼쳤어요. 도윤이는 아예 저를 피했어요. 저녁밥을 먹다가도 제가 수첩을 꺼내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한 짓을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 모습이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엔 오히려 안도가 됐어요. 이 수첩이 칼이라는 걸 저만 알았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정민 씨 사무실에서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수첩, 녹음 파일, 카드 명세서 석 달치. 정민 씨는 수첩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번진 잉크, 떨리는 글씨, 날짜별로 빠짐없이 적힌 발언들.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읽었어요. 한참이 걸렸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정민 씨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가슴이 조금씩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이게 실제로 통하는 증거인지 아니면 그냥 늙은 여자의 낡은 수첩인지 아직 몰랐거든요. 정민 씨가 수첩을 덮고 낮게 말했어요. 정희야, 이건 그냥 집 문제가 아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안 났어요.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거든요. 정민 씨가 카드 명세서를 짚으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명예 이전 강요, 카드 부정 사용 854만 원. 증여 사기 시도에 부당이득 반환까지 전부 묶입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오늘 저녁 나도 같이 가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가까이 된 남편 친구가 낡은 수첩 하나를 무기로 봐주는 순간이었거든요. 몇 달 동안 혼자 적고 혼자 숨기고 혼자 버텼는데 내 편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거실 식탁에 세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수진이, 도윤이, 이상철 씨. 그 앞에 또 그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부동산 명예 이전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죠. 처음 그 서류를 봤을 때랑 똑같은 서류였어요. 그런데 보는 제 눈이 달랐어요. 예전엔 그 서류가 두려웠거든요. 지금은 달랐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결정하세요. 이대로 가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시설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치매니까 가둬버리겠다는 말이었어요. 마지막 협박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전에는 저 서류만 봐도 손발이 차가워졌는데 그날은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종이 결을 따라 천천히 찢었습니다. 지익. 조용한 거실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세 사람 표정이 동시에 굳었어요. 저는 찢긴 종이 조각들을 식탁 위에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품에서 남편 수첩을 꺼내 한복판에 탁 올려놨어요. 읽어봐. 너희가 내 집에서 한 짓이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수진이가 비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수첩을 집으려는 거였어요. 그때 뒤에서 정민 씨가 들어왔어요. 수진이 손이 멈췄어요. 이상철 씨가 벌떡 일어나려다가 정민 씨 얼굴을 보고 굳었어요. 정민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당기고 앉았어요. 그 여유가 오히려 세 사람을 더 조이는 것 같았죠. 정민 씨가 카드 명세서를 식탁 위에 한 장씩 펼쳤어요. 서두르지 않고 한 장 한 장이요. 숫자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수진이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명예 이전 강요에 의한 증여, 무효, 카드 부정 사용 854만 원에 대한 형사 고소건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명의만 넘어오면 담보는 바로 잡혀요. 엄마는 내가 말하면 결국 들어.
그 목소리들이 거실 가득 퍼졌어요. 세 사람 목소리가 세 사람 귀에 그대로 돌아갔어요. 도윤이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이상철 씨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상철 씨가 삿대질을 했어요. 가족끼리 녹음하고 적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저는 그 손가락을 빤히 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제정신이면 이 집 못하죠. 아까 며느리가 그랬잖아요. 나 치매라고. 미친 노인네가 자기 집 지키려고 무슨 짓을 할지 아직도 감이 안 와요.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서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능숙한지 순간 저도 손이 멈칫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도윤 씨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카드 명세서를 집어서 수진이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백화점 화장품, 가방, 피부과. 내 뼈마디 갈아서 번 돈으로 내 얼굴 가꾸니까 좋더냐. 854만 원. 너희한테는 가방 몇 개 값일지 모르지. 그런데 나한테는 1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콩나물 다듬고 깍두기 버무려서 모은 내 내일이야. 너희는 내 돈을 쓴 게 아니야. 내 남은 목숨을 갉아먹은 거야. 가족? 내 빨래 따로 돌리던 날 기억해. 내 옷에서 쉰내 난다고 했잖아. 그날부터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었어. 수진이 울음이 뚝 그쳤어요. 거짓말처럼요. 눈물은 있는데 울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도윤이가 의자를 밀고 일어서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갈 데 없어. 전세금도 없어. 제발. 저는 도윤이를 내려다봤어요.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하니? 그럼 지금 당장 갚아. 못 갚지. 800만 원도 없어서 내 집 담보로 사기치려 했잖아. 당장 나가.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놀랐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번엔요. 이상철 씨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어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어디 한번 해봐. 정민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하셔도 됩니다. 내용 증명은 이미 발송됐습니다. 담보대출 계획서 직접 작성하셨죠?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교사죄로 같이 엮어드릴까요? 이상철 씨 얼굴이 굳었어요. 달려들려던 몸이 딱 멈췄어요. 수진이가 그 서류를 낚아채듯 집었어요. 눈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입술이 조금씩 파래졌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소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욕도 없었어요. 그냥 굳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증거 앞에서 사람이 굳어버리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날 처음 봤어요. 녹음 파일이 아직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끄지 않았거든요. 저는 수첩 안에 끼워뒀던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국물 얼룩이 번진 그 사진이요. 식탁 위에 똑바로 세웠어요. 도윤이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이상철 씨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 속 남편 얼굴을 봤어요. 얼룩이 번진 얼굴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봤지? 당신이 기록하라고 한 이유, 이제 알겠어. 기록은 칼이 되더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해졌어요. 수진이는 짐을 싸면서도 소리를 질렀고 도윤이는 방문을 두드리며 울먹였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수첩에 찢어진 페이지를 하나하나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게 그날 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대답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현관 자물쇠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번호는 남편 기일과 제가 반찬 가게를 처음 연 날짜를 합친 숫자였어요. 저들만 모르는
오직 나만의 숫자였죠. 법적으로는 정민 씨가 다 처리해줬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명예 이전 시도는 사기 미수로 기록됐습니다. 이상철 씨 사업 재기는 없던 일이 됐고 수진이와 도윤이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어요.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이요. 시장 골목에서 도윤이를 마주친 건 며칠 뒤였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어요. 854만 원. 그 돈 다 갚기 전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그것만 말하고 걸음을 이었어요. 도윤이가 뒤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걸 느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날은 달랐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 등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 아는 그 가벼움이었거든요. 그게 냉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식탁 정중앙에 앉았어요. 소파 옆 작은 상이 아니라 남편과 내가 평생 지켜온 그 넓은 식탁이에요. 갓 지은 밥에 김치 한 점을 올려 먹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밥맛이 꿀맛이더라고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단하고 제 입맛이었어요. 수첩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3월 25일. 자물쇠 교체 완료. 혼자 먹는 밥이 이토록 달 줄이야.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남편 목소리를 빌려서요. 정희야, 잘했다. 이제 너로 살아라. 깨진 남편 액자는 새로 맞추지 않았어요. 금간채로 거실 가장 높은 곳에 다시 세워뒀어요. 유리는 깨졌어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믿어도 기록은 남겨라.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울면서도 적었고 떨면서도 남겼고 끝내 제 삶을 지켜냈습니다.